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불혹이라는 나이를 지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고 나서 배우게 된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뒤에 숨겨진 진실이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저도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일들이란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렸을 때 저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어른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남들과 트러블을 만드는 것을 싫어서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착한 여자 말입니다. 혹시라도 나로 인해 상대방이 불편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는 편이었고, 그로 인해 제가 불편한 일이 생겨도 그건 또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잘 참고 넘기다 보니 참을성이 많아졌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사람들은 착한 끝은 있다며 좋은 남자를 만날 것이란 덕담들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남편에게 소개해 준 것은 같은 대학에 다녔던 희수 선배였습니다. 저와는 딱 정반대인 사람이었죠. 자신이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해야만 했고,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시원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학창시절부터 수많은 남자들과 만나며 스캔들을 일으키며 화려하게 생활했던 사람이다 보니 그만큼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소문이 난 선배였습니다. 그런 희수 선배가 저에게 소개팅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너를 아끼니까 이런 남자도 소개해 주는 거야. 이 남자는 내가 아는 남자 중에서 제일 괜찮은 남자야. 내가 결혼한 것만 아니면 완전 가지고 싶은데 어쩌겠어. 이미 난 유부녀가 돼버린걸. 아깝지만 그래도 내가 도움 많이 받았던 너를 소개시켜주는 거야. 엄청 고마워해야 해. 네가 나 아니면 어디서 이런 남자 만나겠니. 영광으로 알고 앞으로도 나한테 잘해야 해. 뭔가 좀 불편한 소개긴 했습니다. 희수 선배는 대학에 다닐 때도 괜찮은 남자라면 동기나 후배가 사귀는 남자라도 신경 쓰지 않고 꼬시던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소개한 남자니 혹시 그 남자도 가벼운 바람둥이인 건 아닌지, 어떤 남자인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특별히 사귀는 남자가 있던 것도 아니고 선배가 한 제안이다 보니 역시나 거절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의외로 멀쩡한, 아니 꽤 괜찮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착하고 좋은 후배가 있다고 해서 솔직히 안 믿었는데 이거 희수 말이 맞을 때도 있네요. 180을 넘는 큰 키에 상냥하게 웃는 인상을 가진 호감형 얼굴, 자상한 말투에 동굴에서 울리는 듯한 매력적인 저음의 목소리, 그리고 몸에 밴 매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에서도 유명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수의사로 집도 건물 몇 개는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집이라고 하더군요. 그에 비하면 저는 그저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조건으로만 보면 제가 너무나 빠지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첫 만남 후 전 남편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미 씨, 혹시 괜찮으시면 저와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을래요? 유미 씨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여자들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더 용기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미 씨에게서 운명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되는 데이트는 정말 황홀하고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언제나 저를 멋진 곳에 데려가 주었고 맛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값비싸고 좋은 선물도 자주 받았고 항상 유머러스하게 절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과연 어떤 여자가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공주라도 된 것처럼 나를 위해주는 멋진 남자가 눈앞에서 환상적인 프로포즈를 해주는데 말입니다. 거기다 혹시라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뵈러 간 시어머니도 저에게 다정하게 이것저것 몇 가지 물어보신 후에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어쩜 이렇게 음전한 아이가
내 아들의 짝이 된 건지 내가 복이 참 많구나. 앞으로 우리 아이 옆에서 서로 아껴주고 지켜주면서 평생의 짝으로 잘 지내주렴. 라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할 수 있을까 하게 순조롭게 결혼식 준비가 계속되었습니다. 여유 있으신 시어머님은 강남 쪽에 신혼집을 차려주셨고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은 비상금으로 쓰라고 하시면서 혼수도 모두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단이라는 것들은 다 허례허식이라고 하시면서 필요 없다고 하시고는 저에게는 한 가족이 된 환영 선물이라고 하며 최고급 명품 백들은 물론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등 다양한 보석 세트, 그리고 독일제 세단까지 사주셨습니다.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정말 딱 한 가지뿐이란다. 항상 너희 둘이 서로 아껴주고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힘을 합쳐 이겨나가는 거, 그거 하나면 된단다. 정말 이상적인 결혼 같았습니다. 매력적인 남편, 자상한 시어머니, 그리고 경제적인 풍족함까지. 그러나 그런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의외로 빨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 어제 입원한 강아지 한 마리가 아무래도 오늘이 고비일 것 같아. 밤새 옆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같은 말을 하며 외박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혹은 새벽에 울리는 전화를 받고는 지금 병원으로 급한 환자가 왔대. 어서 나가봐야겠어. 라며 아무 때나 자신의 동물병원으로 달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 남편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듬직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그렇게 급한 환자를 보러 갔다가 들어온 남편의 몸에서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온몸에서 향수 냄새가 나? 향수 냄새? 자기는 개였구나. 생긴 건 고양이 닮았는데 코는 개였네. 남편은 그 말을 하고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혼자서 웃고는 말했습니다. 응급으로 보던 개가 결국 죽었어. 견주가 너무 울어서 내가 잠시 다독여줬는데 그때 냄새가 얼마 왔나 보네. 그러나 저는 전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향수를 이렇게 남에게 묻힐 정도로 많이 뿌린다고? 강아지는 냄새에 민감해서 원래 견주들은 향수 같은 거 안 뿌리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목숨이 위급한 강아지를 데리고 온 견주가? 그런데 그 순간 전 남편의 눈이 잠시 매섭게 변했던 것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바라본 남편의 눈은 다시 한없이 다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저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거든. 그나저나 우리 와이프 수의사 부인 되더니 공부 많이 했네. 기특해라. 라며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남편은 여자의 흔적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향수 냄새는 물론이고 옷에 화장품이나 반짝이를 묻히고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여자 귀걸이가 발견되더니 벗어버린 스타킹이 한 짝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샤워 중인 남편의 휴대폰으로 온 메시지의 미리 보기 내용이 수상쩍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남편은 너무나 태연한 표정으로 그런 게 묻어 있었어? 모르겠는데. 어디서 묻었지? 그런 게 흘려져 있었어? 이상하네. 누가 흘렸을까? 그거 자기 거 아니야? 엄마 건가? 맞다. 엄마 건가 보네. 라는 답답한 소리만 해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희수 선배에게 그런 일들을 상담해 보았지만 유미, 너는 안 해도 될 고민을 사서 하는 타입이구나? 향수 냄새? 화장품? 또 뭐 귀걸이나 메시지? 유미야, 네가 너한테 과분한 남자를 만나서 사느라 자신이 없는 건 알겠는데 남자 그렇게 의심하고 구속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결혼해서 네 남편인데 믿어줘야지. 아니, 그럴수록 안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네 남편이 네 의심대로 바람을 피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심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네가 봐도 상관없다고 행동하는 건 정말 스스로 당당하기 때문인 거야. 라는 조언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많은 남자를 만나봤고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를 골라
훌륭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선배의 말이다 보니 또 그런 건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을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전 그때 전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모든 게 다 제 착각이기를 말이죠. 그래서 그날은 그동안 의심한 것도 사과할 겸 제 기분도 바꿔볼 겸 위험한 수술한 환자를 위해 밤을 새야 한다는 전 남편을 위해 간단한 도시락을 싸서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착한 병원의 불은 거의 꺼져 있었고 접수 창구를 지나 진료실을 향하는 제 발걸음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마 저도 모르는 어떤 예감이 들었던 걸지도요. 조심스럽게 진료실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본 것은 거의 걸친 것이 없이 다 벗은 몸으로 전 남편에게 매달려서 끈적한 키스 세례를 퍼붓고 있는 희수 선배였습니다. 잔뜩 흥분해서 숨까지 헐떡이며 전 남편의 바지를 벗기려고 손을 올리던 희수 선배의 움직임은 문 앞에 그대로 굳어서 서 있던 저를 발견한 전 남편의 손에 막혔습니다. 전 남편은 너무나 차가운 얼굴로 희수 선배를 바닥으로 밀쳐버리더군요. 갑작스럽게 바닥으로 넘어진 희수 선배는 당황한 얼굴로 전 남편을 봤는데 사실 그 순간 더 놀란 건 희수 선배가 아니라 아마 저였을 겁니다. 전 남편은 그렇게 쓰러진 희수 선배를 발로 차고 옆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긋지긋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꺼져! 제발 좀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도대체 얼마나 말해야 알아먹을 거야?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이렇게 매달려도 소용없어. 제발 이렇게 찾아오고 매달리지 말라고. 싫다고. 난 내 와이프만 사랑해. 너 같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내 와이프 말이야. 어리둥절해하던 희수 선배의 모습. 그리고 저는 배신감보다 처음 보는 전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에 더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뛰어와서 저를 끌어안으며 저기 혹시라도 오해하는 거 아니지? 저거 미친년이야. 사이코 스토커였다고. 얼마 전부터 상담할 게 있다고 하더니 내가 거절했는데도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어. 그러더니 저렇게 미친 짓을 하면서 들러붙는데 나 정말 너무 놀라고 황당한 거 있지? 난 그저 우리 사이 연결해준 고마운 사람이니 차마 거절하지 못한 건데 설마 저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그러나 희수 선배도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쓰러진 상태에서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치던 희수 선배는 갑자기 일어나서 전 남편의 따귀를 때리더군요. 스토커? 사이코? 내가 너한테 매달려? 웃기지 마. 누가 너한테 매달려? 나한테 매달린 건 너잖아. 결혼했어도 유부녀가 됐어도 좋으니까 만나만 달라고 했잖아. 혹시라도 우리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눈 가림용으로 아무라도 좋으니까 결혼하겠다고 눈치 없고 만만한 속이기 쉬운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내가 전현 소개시켜준 거잖아. 와, 이것이 진정한 난장판인가? 내가 꿈을 꾸나? 하는 순간 열린 진료실 문으로 병원 사무를 보는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전 남편이 직원에게 망신을 당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 수습하지 고민했는데 그 여직원은 정작 저는 보이지도 않는지 전 남편과 희수 선배만 보더니 그대로 희수 선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선생님은 내 거라고 했지. 왜 도둑고양이처럼 기어들어와서 남의 남자를 꼬셔, 이 걸레 같은 년아.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남편도 있다는 년이 어디서 불륜질이야? 가서 네 남편하고 나 붙어먹어. 선생님은 내 거야. 내 거라고. 그리고 그런 여직원의 머리를 잡아채던 희수 선배. 이건 또 왜 지랄이야. 야, 넌 그냥 하룻밤 상대라고 했지. 왜 주제를 모르고 끼어들어? 이 엉덩이 가벼운 년이. 나라에서 법적으로 내 남편이라고 인정한 남자를 서로 자기 거라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두 여자를 보니 정말 현실감이 떨어지더군요. 전 남편은 자기 때문에 싸우는 두 여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너무 큰 충격에 비틀거리는 저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면 난 정말 억울해. 자기도 알지? 나 정말 자기만 사랑해. 내가 사주에 무슨 도화살이라도 들었는지 여자가 끊이지가 않아. 그런데 난 정말 아니야. 난 오직 정말 당신만 사랑해. 나한테는 여자는 당신뿐이야. 제발 믿어줘, 제발.
그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일 뿐 자기는 절대 받아준 적도 받아줄 마음도 없다. 그저 억울할 뿐이다. 자기를 믿어달라. 그 소리만 반복하는 전 남편을 보며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불륜 현장을 본 것 같기는 한데 확신할 수 없는 것이 희수 선배랑 다르게 전 남편은 옷을 다 챙겨 입고 있었던 것이 정말 가만히 있는 전 남편에게 희수 선배가 더 벗고 덤빈 걸로 보이기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전 극심한 스트레스에 알아 누웠고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새아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왜 무슨 일이야? 어? 그리고 사정을 들은 시어머니는 혀를 차셨습니다. 그년이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아가, 나도 그 애들 안다. 너랑 결혼 전에도 술 먹고 집 앞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기도 했고 애지간히 속썩였다. 내가 그년을 쫓아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 내 아들이 그랬었다. 네가 그년이랑 달라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더 좋다고. 넌 그런 년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남편이 그러니 네 속이 속이겠냐만. 아가, 혹시라도 오해는 말아라. 네 남편은 절대 결백하다. 그년이 혼자 좋다고 난리치는 거야. 절대 바람은 비슷도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면 네 남편 너무 억울할 거야. 결혼한 부부는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다. 이런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더욱 믿어주는 게 부부야. 그리고 그 직원은 잘못을 해서 잘렸는데 앙심을 품고 너 있는 거 알고 일부러 그런 거라더나. 네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거 그년들이 원하는 거야. 그럼 지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속상해하는 저를 위로하고 다독여주고는 죽까지 끓여서 약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운 나면 기분 풀로 가라면서 용돈도 잔뜩 주고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건 잊지 말아라. 너는 이미 내 새끼다. 만약에 정말 내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하면 나는 당연히 네 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내가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 번 더 넘어가 줄까?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신랑을 믿는다기보다 시어머님은 한번 믿어드려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고요. 그러나 모든 의심이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았겠죠. 그래서 저는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갔던 날 신랑에게 말하지 않고 하루 먼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제 귀에 전 남편과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고 있는 곳은 저희 침실이었습니다. 선생님, 와이프 진짜 집 나간 거 맞죠? 이대로 쫓아낼 거 맞죠? 바로 이혼하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 저랑 결혼할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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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니까 몇 번을 물어봐. 왜 불안해? 나는 너밖에 없다니까. 너는 내가 지금까지 봤던 여자들이랑 달라.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더 용기 낸 거야. 난 너한테 운명을 느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더군요. 네,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다른 여자에게 속삭이는 남편의 목소리에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침대에 같이 누워있던 여자는 얼마 전에 새로 뽑은 동물병원 직원이더군요. 출근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여직원을 도대체 어떻게 꼬셨길래 결혼까지 조르는지 그 능력이 참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뛰어들어서 저 년놈들 머리를 쥐어뜯을까? 그러나 그 순간 전 남편을 두고 서로 자기 남자라고 싸우던 희수 선배와 잘린 직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되기는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런 짐승년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통에 음식 먹은 그릇들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 찌꺼기와 섞인 그릇들을 보니 딱 저 년놈들에게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대로 그 설거지통을 들고 방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당황해서 비명을 지르는 여자와 전 남편에게 설거지통에 담겼던 물을 그대로 뿌렸습니다. 여자는 더 큰 비명을 지르다가 제가 누군지 알아봤는지 급하게 옷을 주워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제 전 남편은 참 담담하더군요. 옆에 있던 담배를 하나 피워 물면서 자신에게 튄 물을 털어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언제 왔어? 내일 온다더니 무슨 여자의 직감 뭐 그런 거야?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할 말이 그게 다야? 사과가 먼저인 거 아니야? 그러자 전 남편은 그런 저를 살짝 비웃으며 그러더군요. 사과? 내가 왜? 그러게 누가 일찍 와서 이 꼴을 보래? 너무 화가 나면 화도 나지 않더군요. 아니면 이미 각오를 해서 그랬을까요? 진짜 못해 먹겠다. 너 뭐 인간이 있다위니? 개새끼란 소리도 강아지들한테 미안해서 너한테 못하겠다. 그런데 쓰레기도 자기가 쓰레기라는 소리는 기분이 나빴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악귀처럼 표정이 변한 전 남편이 제게 다가와서 제 목을 조르려고 하더군요. 개새끼? 이게 봐주니까 아주 끝도 없이 기어오르네. 어디 더 말해봐. 더 말해보라고. 물론 그때는 저도 눈이 뒤집혔습니다. 난생 처음 목이 졸리고 있었지만 그 공포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낭심을 걷어차고 잠시 힘이 빠진 전 남편의 팔을 물어 뜯었습니다. 얽히고 핥히고 옆에 있던 가방으로 후드려 팼습니다. 왜? 넌 양심도 없어? 그럼 네가 걔보다 나은 것 같아? 발정난 개새끼도 너보다는 지조 있겠다. 이 쓰레기에 비교하기도 미안한 놈아. 그렇게 눈이 돌아가 남편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같이 살지 말지, 이혼을 할지 말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끝장을 보고 말자는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당장 떨어지지 못해? 그 순간 나타난 시어머니가 아니셨다면 정말 둘 중에 하나는 그 자리에서 끝장을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치, 운도 좋은 년. 그래도 이 집에서 살아서 나가겠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왜 이런 년하고 결혼하게 해서 이 난리를 피워. 내가 결혼하기 싫다고 했잖아. 엄마는 그 돈 다 싸들고 죽을 거야? 그렇게 돈으로 아들 협박하면 좋아? 돈으로 아들 목 졸라서 살기 싫은 여자 붙여놓으니까 결국 이런 꼴을 보는 거 아니야? 돈 내놓으라고. 그 상황에서 돈 이야기라니요? 전 남편이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거기다 저와 결혼한 이유가 돈 때문이고 그걸 강요한 게 시어머니라니요. 눈앞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끌어안고 뒹군 걸 본 것보다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란 건 아예 없었던 거였죠.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해도 더는 못 참겠으니까 너 당장 꺼져. 너 같은 년하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지금 그 말 이혼하자는 소리지? 그래! 그동안 엄마가 너랑 이혼하면 이제 한 푼도 못 준다고 해서 참았는데 이 꼴을 보고도 계속 살라고는 안 하겠지. 엄마, 나 얘랑 계속 살아? 그렇게 이 집에서 누구 하나는 죽어 나가야 끝나는 거야? 그동안 저는 얼마나 속아왔던 것일까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느낀 배신감이 큰 것을 보면 저는 두 사람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래, 오늘 아예 끝장을 보자. 그래, 오늘 누구 하나 죽어보자고. 그러나 제가 다시 남편에게 달려드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뒤통수를 때리셨습니다. 이년이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가? 내가 뭐라고 했냐? 네 남편한테 여자 붙는 거 당연한 거라고 했냐, 안 했냐? 저렇게 잘난 내 아들한테 여자가 안 붙으면 그게 여자들이 눈이 삔 거라고 했어, 안 했어? 그걸 못 참고 이 난장을 부리냐, 부리길? 네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고 경박한 애인 줄 알았으면 내가 절대 너 안 받아줬다. 어딜 감히 우리 아들한테 큰 소리야? 정말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전 정말 그 인간이 바람을 피워도 끝까지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시어머니는 믿었으니까요.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은 제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전 남편은 배신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다시 비웃더군요. 네가 나랑 살 때나 네 편이지. 아들인 내가 안 살겠다는데 우리 엄마가 왜 네 편을 들어? 이건 진짜 정신머리가 없네. 아니다, 뇌가 없는 건가?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어차피 이 집에 있는 거
네 돈으로 산 거 하나도 없잖니. 이 집, 가구, 옷들, 살림살이 다 내 돈으로 산 거다. 너 짐도 하나 챙길 거 없다고. 조신하게 참으면서 내 아들하고 살 거 아니면 지금 나가. 우리 엄마 말 들었지? 이 집에 네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돌아서 나가라고. 뭐 설마 위자료 같은 거 기대하는 거 아니지? 나 돈 없어. 우리 엄마가 이럴 거 예상했나? 나한테 돈 하나도 준 거 없거든. 이 집도 병원도 차도 다 엄마 이름이잖아. 알지? 증거 있으면 소송 걸어보던가. 난 통장도 텅텅 비었으니까. 저는 그 길로 두 모자에게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사인한 이혼 서류를 든 시어머니가 절 찾아왔습니다. 너도 여기다 도장 찍어라. 그리고 이건 내 건물 중에 하나 네 이름으로 바꿔준다는 서류다. 이혼 도장 찍으면 이 건물 네 명의로 바꿔주마. 이혼녀 딱지 다는 대신 건물 하나 생기는 거니 너도 이 정도면 감지덕지해야 할 거다. 설마 더 바라는 건 아니지? 그러나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시던 시어머니가 어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으신지, 이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 건지 정말 너무나 큰 배신감과 속상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혼할게요. 그런데 저요, 그딴 돈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받은 것도 넘쳐요. 제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예요. 오해다, 아니다, 그런 핑계 변명 말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요. 저 그 정도 권리는 있는 거 아니에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뻔뻔하니? 그동안 우리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사과? 도대체 뭘 사과해? 남자가 저 정도 얼굴에 저 정도 능력인데 여자가 안 붙어? 그럼 그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다.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여자들도 우리 아들 가지겠다고 달려드는 거잖아. 그게 정상인 거라고. 옛날 같았으면 씨앗 보고 들어온 서방 힘들었다고 꿀물 챙겨 먹여서 재웠다. 그런데 너는 그걸 못 참고 팔랑팔랑 가볍게 이게 뭐니? 우리 아들이 너를 굶겼니 때렸니? 아니면 너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했니?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가지려고 안달이 난 남자 부인 자리 꿰찼으면 그거에 평생 감사하며 납작 엎드려 살아도 모자랄 판에 사과? 그것도 진심 어린 사과? 난 우리 아들이 그러는 꼴 못 본다. 네가 감히 어디 우리 아들한테 사과를 말해. 사과를? 사과는 네가 해야지. 어디 건방지게 그런 소리를 짓거려? 여기 사인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사라지라고. 미쳐 날뛰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며 마지막 미련도 없어지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내민 서류에 미련 없이 사인했습니다. 위자료는 됐습니다. 그 집구석하고는 더 이상 어떤 연결도 가지고 싶지 않으니 그냥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더 눈을 부라리며 저에게 소리치셨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너 같은 년들이야 뻔하지. 지금은 이렇게 물러나는 척해도 정신 차리면 마음 바뀌었다면서 거머리처럼 붙어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매달릴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 여기 이 서류에 사인해.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는 절대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저의 끔찍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진이 다 빠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걱정해서 찾아왔던 사촌 오빠가 이럴수록 정신을 차리라며 절 다독이고는 마무리까지 잘 해야 한다며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 이혼 서류는 제대로 접수까지 잘 되어 저는 법적으로도 이혼녀가 되었고 시어머니가 먹고 떨어지라며 던져준 건물은 생각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전시모는 헛똑똑이셨나 보다. 이 건물이 허름해 보이긴 해도 구조가 잘 빠졌고 위치가 워낙 좋아서 조금만 손보면 가격이 천장부지로 뛰겠다. 어차피 지금은 임대인도 없는 상태이니까 우선 리모델링부터 싹 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해보자. 거기 들어갈 비용 대출은 내가 알아봐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제가 걱정이 된 사촌 오빠는 어떻게든 저를 밖으로 끌어냈고 그러다 보니 저는 조금씩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난 이 건물에서 손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장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욕심내기보다는 나처럼 힘든 사람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아무나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젊고 아이디어 많고 열심히 할 마음도 많은데 당장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사촌 오빠는 제 의견에 맞게 위자료로 받은 건물을 리모델링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층의 공간은 작게 쪼개서 젊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가들로 구성했고, 고층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원룸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주변 시세보다 낮추게 되면 다른 상가들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처음 3년은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 후에는 주변 시세의 2배를 내기로 계약했습니다. 당연히 3년 후에 2배를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3년 정도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성공할지 안 할지 판단이 설 테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을 테니 그 후에는 주변의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저는 젊은 사람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 주변 상가에서도 욕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더군요. 이번에도 저의 예상은 크게 틀렸습니다. 3년 동안 저렴한 가게세를 내며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3년이 지난 후 자리를 잡자 제 마음에 보답을 하겠다며 기꺼이 주변 시세의 2배, 그러니까 본래 내던 가게세의 4배를 내면서도 모두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에게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해 힘들었던 저는 돈보다도 저에게 의리를 지켜주는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많이 번 만큼 많이 베풀었고 그 베품은 또 저에게 다시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늘어가며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15년이 지난 것이었죠.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니 위자료로 받았던 건물을 시작으로 저는 세 채의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되어 있었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한 달에 외제차 한 대씩은 현금으로 결제해도 될 만큼 풍족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문득 정말 15년 만에 문득 그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자기가 적선하듯 던져준 이 건물이 이렇게 가치가 오른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배가 아플까? 아니면 그 사이 더 많은 재산을 불린 상태라 신경도 쓰지 않을까? 전 남편은 나와 이혼 후 그 시어머니와 원했던 대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꿀물이나 타주는 노예 같은 부인을 얻었을까? 한번 시작된 궁금증은 점점 커지더니 결국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는 게 뭐 어떤가 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그 두 사람이 아직도 잘 사는지 아니면 나에게 그렇게 한 벌을 받아 못 사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운영하던 동물병원을 찾아가 보았지만 동물병원이 있던 건물은 이미 사라지고 없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물병원 이름을 검색해 보았지만 같은 이름의 같은 원장을 둔 동물병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긴 15년이 지났으니 하며 돌아서던 저는 헛일 삼아 예전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카페 쪽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행인지 그 카페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영업 중이었습니다. 뭔가 떨리는 마음으로 열고 들어간 카페 안에는 이제는 더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잔뜩 늘어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원망 따위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뭔가 울컥하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때 대체 왜 나한테 그러신 거예요? 난 정말 전 남편보다 어머님이 더 좋았고,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컸다고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일, 이제 와서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답을 들어봐야 무슨 상관이 있겠고, 그때 듣지 못했던 사과를 이제 들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 소용없는 일이다 싶은 마음으로 돌아 나오려는데 시어머니가 뛰쳐나와 저를 잡았습니다. 너 맞지? 너 맞지?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은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간절히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차마 연락할 염두가 안 났다. 괜히 내가 연락했다가 네가 무슨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내가 너무 궁금은 한데 내가 참고 또 참았다. 얼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지내는 거지? 그런 거지? 행복한 거지? 잘 살고 있는 거지? 왜 또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드는 소리를 하는지요. 정말 너무나 걱정했다는 듯 제 손을 붙잡고 얼굴을 쓰다듬는 시어머니를 보니 다시 한번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이럴 거 왜 그때는 그렇게 제 마음에 대못 박는 소리를 하지 말지 그랬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라도 저를 다시 이용할 게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이러시는 건가요? 물어보고 싶은 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입에서 튀어나온 이야기는 못된 소리였습니다. 잘 살죠. 덕분에 아주 잘 살아요. 그때 먹고 떨어지라며 준 다 쓰러져가던 건물 덕에 이제는 제 건물이 3개로 늘었어요. 지금은 몸도 마음도 다 편하게 사는 건물주예요. 그때랑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어머님 덕분에 그런 쓰레기랑 미련 없이 손절하게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해요. 그렇구나. 정말 잘 됐구나. 아이고 장하다. 아유 기특하기도 해라. 잘 됐다 잘 됐어. 그래야지. 제 손을 잡은 시어머니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도대체 시어머니가 이러는 이유를 몰라서 혼란스러워졌고 15년 만에 모든 일의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도덕심이란 것이 결여된 사이코 성향에 성품이 잔인하고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죠. 참을성이라고는 것은 아예 없는 지경이었고요. 어린아이였을 때나 학창시절에는 그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동급생을 다치게 하거나 키우던 동물이 사고를 당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좋았던 전 남편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차츰 자신의 그런 성격을 감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그게 눈가림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진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는데 결혼하겠다며 저를 데려가니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착해 보이고 평범하고 다정해 보이는 저를 보니 이제 아들이 정말 변했나 보다 안심이 됐고 그래서 저도 너무나 좋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전 남편의 눈가림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죠. 남들 눈에 평범하고 좋은 남편이자 다정한 수의사로 보이기 위한 위장, 가림막, 아니면 액세서리. 그게 바로 저였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전 남편의 불륜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말리려고 했지만 그때 튀어나온 반응은 어릴 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이 폭력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결혼하라는 여자랑 결혼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녀는 나랑 결혼해서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엄마는 좋은 며느리 들여서 좋고 나는 편하게 여자 만나서 좋고 그럼 다 좋은 거 아니야? 왜 귀찮게 하는 건데? 이럴 거면 내가 그녀하고 결혼을 왜 했겠어? 차라리 혼자 편하게 여자들 만나고 살지.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런 아들이라도 옆에서 변함없이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차츰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한 여자 때문에 그 기대를 버리셨다고 합니다. 예전 그 난리통에 희수 선배와 싸웠던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원장님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드려도 아깝지 않았고 무엇을 원하던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저를 배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미친 아들에게 어울리는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 말이죠. 원장님은 저랑 평생을 함께 하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인이 장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치워버릴 거라고 했어. 부인만 치워버리면 그 자리는 제 거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약을 빼돌린 것도 모른 척하고 서류도 깔끔하게 처리해드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원장님이 저를 버려요? 저를 배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말려주세요. 원장님은 저한테 돌아와야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통해서 전 남편이 동물들 안락사에 쓰는 약들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심장이 떨어지는 듯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설마 아닐 거야. 아니겠지. 여자의 눈이 돌아간 놈이 여자 꼬시느라 한 말이겠지. 부인을 죽이긴 뭘. 설마. 그래서 급하게 아들 집으로 향했다가 본 것이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의 목을 조르는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거기다 그 와중에 아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분명히 듣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편했을 텐데 왜 끼어들어서는. 시어머니는 그 순간 확신했다고 합니다. 아, 내 아들이 내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여자 말대로 정말 사람 죽일 약도 챙겼고 그게 아니라도 이렇게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공포에 빠지신 거죠. 내가 이 애를 욕심내서 이 아이는 내 며느리가 된 이유로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아이를 사지에 몰아놓고 그저 참으라고만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모진 소리를 쏟아내셨던 거였죠. 최대한 빨리 자기 아들 옆에서 도망가라고.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서 아들 옆에 남았다가 진짜 큰일이라도 당할까봐, 그게 아니라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들 곁에 남게 될 자신을 걱정해서 머뭇거릴까봐 말이죠. 그래서 이혼 서류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사인을 찍고 도장을 찍게 했던 거였습니다. 다시 만나 다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무서웠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야 했는데 그렇게 만나게 하는 것도 겁이 나서 그날 남편과 침대를 뒹굴던 여자를 저인 척 법원에 함께 가게 했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미친 아들과 제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차단해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도 차마 제가 고생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가장 위치가 좋은 건물을 제게 위자료라며 주신 거였죠. 그렇게 저와 이혼한 후 전 남편은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미친 불륜녀와 재혼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꿍짝이 맞아서 병원도 때려치고 시어머니의 건물 중 남은 것을 모두 훔쳐서 야반도주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우연히 어머니의 지인분이 그렇게 가져간 돈을 모두 날렸는지 거렁뱅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전 남편을 보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죽기 전까지 아들이 누구에게 험한 짓 했다는 소식을 듣지 않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지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15년 동안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혼 후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남편의 변한 모습, 배신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저에게 큰 사랑을 주셨던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그동안 저를 너무나 아껴주셨던 그 모습이 거짓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라도 시어머니가 절 아껴주셨던 것이 다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 모든 것이 후련해지며 저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남편 때문에 맺었던 소중한 인연이었고 전 남편 때문에 잃었던 소중한 인연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모자란 저를 위해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아들을 버렸던 시어머니, 악역을 자처했던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며 진짜 딸이 되어 가족이 되어 오랫동안 곁을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돌아온 저희에게 앞으로는 행복만 있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